최근 여론 동향을 짚어보기 위해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오늘 언급할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이제 공지드리고요. 소장님. 네. 묵직한 소식이 있던데요. 네. 무슨 소식이요? 제가 무슨 뭐 네. 몸무게가 늘어났다는 거죠. 아, 그게 아니고요. 네. 미리 저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임시 진행을 하고 하차를 네. 하고 요 좀 빈약한 어떤 무게감을 채우기 위해 배종찬 긴급 투입설 이게 지금 네. 여의도를 좀 떠돌고 있던데 축하해요. 배종찬 방송 장악설 뭐 이런 게 돌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아니 저는 뭐 김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목소리 뭐 너무 좋았는데. 배종찬 특보슬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다음 주는 확실히 배종찬 소장님이 하실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 더 열심히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죠. 이제 그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또 여론조사 관련이 이제 조금 나뉘고 있는데 보통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30% 후반, 40% 초반 요 정도로 긍정 평가가 박스권 근데 이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이 지지율 이대로는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요. 지지율은 이제 좀 낮을 수 있어요. 임기 초라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부정평가가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부정평가 거의 60에 육박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ARS 조사에서는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는 이제 한 58에서 뭐 60 사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가 12일에서 16일까지 5일간 2,51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부정평가에서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가 49%나 되더라고요. 매우 잘못한다가. 네, 그거 그냥 잘못한다. 이게 9.0%에서 강도 면에서 지금 매우 잘못한다라고 보는 층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네. 이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긍정 평가는 여기서 38.7% 네. 정도 나온 거죠. 네, 이게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진행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리얼미터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수치 절대 수치로 봤을 때는 한국갤럽보다 조금 높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뭐 자동응답 조사의 차이인가? 뭐 특성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무응답 비율이 이제 전화 면접은 조사보다는 적은데 근데 두 주사 모두 갤럽 조사는 뭐 수치를 소개를 해드리면 또 조사 개요를 네. 다 우리가 KBS이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해드려야 네. 돼서 그런데 뭐 답부 상태입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외교로 주목을 받을 때는 한미 관계일 때는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의 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주 이슈거든요. 네. 또 중국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외교는 외교인데 이게 뭐 외교가 뭐 일종의 좀 천대례한 외교가 아니고 조금 민감한 후덜덜 외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지지율이 뭐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정체되거나 조금 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하는 정기 여론조사 중에서 리얼미터는 항상 전화 여론조사고 ARS 방식이고 그렇죠. 한국갤럽은 면접원이 직접 통화를 해서 맞습니다. 하는 방식이고 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리얼미터 자료를 지난 그 4월부터 한번 6월까지 살펴보면 추세선을 보면요. 네. 4월에서 5월까지는 조금씩 상승을 해서 한 40%대 초반까지 갔어요. 네. 그러다가 6월 들어서 지금 2주 연속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0.4%포인트 상승해서 38.7%. 38.7%.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거의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뭐 G7 요거 그 컨벤션 효과가 끝난 다음에는 약간 좀 수그러들었다. 그렇죠. 이제 하락세의 원인이 됐던 게 그래도 뭐 후쿠시마 오염수였다고 봐야 돼. 근데 이 조사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되냐면 최근에 대통령의 이 수능 관련되는 발언은 포함이 안 됐어요. 아직 그건 안 됐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악재라면 대통령의 또 순방은 어떻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약간 네. 이게 좀 맞닿아 있어서 네.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주느냐. 근데 이제 국내로 보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연령대 가릴 것 없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수능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번 주 내로 좀 일단락 되느냐. 이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다음 주까지 간다. 그럼 이게 민감해지는 거죠. 이게 수능
탈당하고 또 하나 포함이 안 된 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황보승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에요. 이것도 사실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사실 지금 이제 프랑스 방문하시고 PT까지 하셨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개최국이 선정이 되면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 2, 3%포인트 상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호재를 주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는 없더라고요. 없죠. 가을에 선정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외유 순방을 가셨어도 네. 별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동안은 계속 긍정적 요인이든 최근에는 부정적 요인이든 외교라는 키워드가 양쪽 사이드에서 뭐 1번을 차지했는데 배종찬 소장님 얘기는 이제 좀 수능 얘기, 그다음에 이은영 소장님 얘기, 대표님 얘기는 그 이벤트와 네, 관련된 네.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 외에도 저기 황보승 위원회라든가 이런 여권의 악재 부분도 앞으로 좀 작동할 부분도 어떻게 남아있어요. 반영될지 네.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황보승이 이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본인도 탈당을 했고. 일종의 이제 이 선을 좀 끊어내기 위해서 네. 선 끊어내기 위해서 꼬리 끊기를 위해서 이제 탈당을 하고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게 조금 더 희석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하실 때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네. 뭔가 결론이 안 나고 오래 가면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일단 사람들 내리 속에는 뭐 좀 뭐가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 탈당도 하고 불출마 안 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걸로 지속되질 않겠네 이런 생각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배종찬 소장님 보시기에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불출마 선언도 같이 했어야 된다. 글쎄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김남국 의원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테고 네. 여하튼 간에 네. 지지층 내에서도 그렇게 김남국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테고 이건 뭐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만약 두 의원이 이 불출마한다고 선언할 경우에는 네. 이게 돈봉투를 완전히 신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파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앞으로 이설 수사에도 우리도 김준우 변호사가 또 법조인이니까 흐름을 알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상당히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라도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되겠죠. 양쪽 다 지금 돈봉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당은 이제 그 황보승 의원, 김연아 의원 등 해서 공천 헌금 의혹이 개인사 문제는 끊어냈을지 몰라도 이건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네. 돈봉투 문제가 있는 이쪽은 거고. 대부분 지방선거 때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렇죠. 지방 이제 후보들에게. 지지초의원 공천에 네.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그렇죠. 의혹이고.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당내 선거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네. 의혹. 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참 어떻게 그럼 이제 수능 문제요. 수능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불거질지가 이제 짧게 보면 요 몇 달이지만 그렇죠. 길게 보면 이제 쉬운 수능이냐 뭐 어려운 수능이냐 가냐에 따라서 지금 이 그 학생들이 내년에 투표권에서 총선에서 분노의 투표를 할 수도 있거나 그럼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키워드니까 그렇게 쉽사리 잠자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일단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칫 이게 방금 전에 김앵커도 이야기했듯이 수도권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현실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또 학생층이 20대 30대 학부모 연령대 50대 또 이게 또 진보 보수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망라하는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스윙보트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상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근데 사는 세 가지입니다.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부분. 네. 이 발언을 왜 지금 시점에 했느냐고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킬러 문항과 관련된 부분. 네. 킬러 문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정리가 돼야 될지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사교육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른바 일타 강서라고 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양축이죠. 현우진 이다지. 뭐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데 네. 사교육은 하루아침에 해결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학원이 그럼 내일 당장 뭐 문을 닫고 이런 상황으로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이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입장 정리를 해라. 그 부분이 있고 대통령의 소통 이 부분은 일단 여론의 평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뭔가 추가 발언이 있을 것이다 생각지 않습니다.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 부분을 교과평 지금 원장도 지금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이주호 장관이 마무리를 이번 주 내에 잘 하느냐. 네. 왜냐하면 사교육 대책까지 27일 날 발표되거든요. 네. 이게 엉성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69시간처럼 엉성하게 발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이 조금 키를 쥐고 있다. 여전히 뭐 대통령에 대한 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좀 부정적인 여진이 남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리를 잘 길게 해주셨는데 이게 프레임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난이도 수능 난이도 문제로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국면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게 이제 난이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로 이제 프레임이 옮겨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고3 수험생이 이거를 다 망라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은 이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킬러 문제도 이게 이제 이 학생이 지적한 게 뭐냐면 킬러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비문화 그 독서 분야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교육의 현장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킬러 문항이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준 킬러 문항이 다시 킬러 문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이 수능의 어떤 지금 현재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지금 프레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얘기한 게 유예 기간 없이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홍보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 이것까지 지적을 해서 지금 새롭게 이제 수험생이 직접 그 반박 논리를 낸 거에 대해서 교육부와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건지 이게 오히려 이제 향후에 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뭐 과거에 제 경력을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한국교육개발원 출신입니다. KEDI.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은 답을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의견도 부분적으로 맞는 건 있어요. 네. 근데 다 맞다고 보기는 힘든 게 이게 킬러와 준 킬러를 구분하는 경계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유튜브에 올린 의견을 또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기도 곤란해요. 근데 이제 킬러 문항의 문제는 뭐냐면 이 킬러 문항이 다분히 교과의 이게 크로스오버 형태의 융합형 창의성 질문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변별력을 어디선가 내야 되니까 낼 수 있는 게 이 킬러 문항 선택밖에 없었을까. 네. 다른 방법이 있는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형평성 문제죠. 이게 이제 뭐 대치동이든 포함을 내서 청담동이든 해서 이 킬러 문항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서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지적을 이제 한 거죠. 이게 만약에 네. 이 문제가 이른바 이제 정답률이 한 10에서 15%가 되면 이 문제를 맞추는 학생들은 그렇죠. 일단 등급이 바뀌고 네. 대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숙고하고 포함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죠. 어쨌든 그 제가 볼 때는 그 G7까지 가던 외교 이제 루틴 이 다음에 하반기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를 뭘로 걸 거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킬러 문항으로 이렇게 갖고 오니까 교육개혁으로 가나요? 조금 아니 교육개혁으로 갈 수는 있는데 교육개혁의 시그네처가 킬러 문항 폐지였던 그렇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예측 가능성 이외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킬러 문항은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되게 어려운 걸 지금 건드렸다.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이제 2021년에도 2020년 수능이 상당히 그 출제됐던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이 사교육 폐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정교조와 교총이 킬러 문항은 없애자는 공감대가 네. 형성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던 것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이번 달 모의고사에 이제 킬러 문항이 포함됐고 이제 비문항 문제가 이제 국어에서 네. 사실 그게 뭐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쉬웠다 이런 그 학생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킬러 문항이었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볼 부분입니다. 네, 아직 6월 모평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예. 각 문항의 정답률이 어떤지 실제로 킬러였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좀 판단해 보고요. 정부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커플링이든 디커플링이든 여야 그 양당의 어떤 지지율 문제 이것도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총선 300일도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선거법은 안 바뀌고 있고 바꿔야 될 게 있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보는데 한국갤럽 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1000명 대상 조사였는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경기 인천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상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지지율을 봤을 때는 지난번 조사가
34, 34 동률이었죠. 네, 동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는 민주당의 그 서울의 의원들이 좀 선수가 많고 뭐랄까 활력이 좀 약간 약해요. 활동력이 좀 약한 감이 있어서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좀 잔불씨가 남아 있는 네.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는 이 인구 구성비를 볼 때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좀 기대감 같은 게 아직 있어서 이런 양상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무당파층이 이 갤럽 조사에서는 거의 한 뭐 27에서 30 정도 나오니까 네, 이 많이 무당파층의 잡히더라고요.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한편으로 뭐 진영 대결 구도에서 지난 대선 결과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죠. 네. 대선에서 서울은 국힘이 앞섰고 네. 대선에서 경기도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잖아요. 네. 지방선거도 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그 연장선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는 그래도 직전 총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에서 많은 의석수를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이제 과제일 테고 한편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압승했거든요. 그걸 얼마나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의석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과제가 된다고 봐야겠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물론 지방선거 적고 도의회 선거는 비등비등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 기존의 결과에 비하면 상당히 대폭적인 약진한 선전 거죠. 약진한 거죠. 예. 막 월드컵 3패하다가 16강 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유지하느냐 폼을 예. 유지하느냐인데 양당 대표 좀 얘기해 볼게요. 그 같은 갤럽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32%, 김기현 네. 대표 27%였습니다. 29%. 29%? 네네. 그래서 이제 부정평가가 네. 그 양당 대표 다 높아요. 57, 네. 60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요거 한 문항으로 비교할 게 아니고 정당 지지도와 대표의 그 지지도를 연관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아, 네.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 김기현 대표의 그 직무 분석, 직무 평가는 당보다는 5%포인트 낮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6%포인트가 낮아요. 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네. 거죠. 그거는 어저께 대표 연설에서도 어떻게 여당 대표가 연설을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할까. 그러니까 일단 태도적인 면에서도 부정평가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십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당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2%포인트밖에 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여당의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뭐 어느 한쪽에 더 손을 들어주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역시 진행자를 노리니까 이렇게 기계적 중립 이게 그건 또 아닙니까? 균형하면 또 KBS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또 스며드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들이 선택지가 없으니까 네. 억지로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을 응답하는 것이지 사실상 마음은 이미 다 내려놨다. 예, 그런 어떤 다 아니다. 예, 이 좌절하는 그런 국민들 여론의 민심의 민낯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주도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일 테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뭐 야당의 지도자로서는 아주 견고하죠. 네. 하지만 전반적인 중도를 봤을 때는 확장하는 영향력이나 견인하는 이런 또 이 확장성을 보면 아직까지도 좀 이 부분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또 3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혁신위로 이제 좀 네. 확장을 해나가려는 이제 태세를 지금 좀 준비 태세를 갖춘 거고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그 대표의 연설 중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세수 부족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포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당은 앞으로 확장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제 별로 답은 내놓지 않았거든요.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가 포기하겠다. 요 얘기를 월요일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고 혁신위원회 면모는 이제 공개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다들 뭐 근데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70%는 원래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혁신위에 대한 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기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혁신위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건 더더군다나 아닐 테고. 그러면 중도나 무당층이나 이제 MZ 세대가 얼만큼이나 반응을 하냐인데 네. 그러고 보면은 이 혁신위의 거는 기대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공천일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170석 그 이전에 이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0석의 거대 공룡 정당에 공천 혁신이 물갈이가 어떻게 왜냐하면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대선 패배, 그렇죠. 지선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넘겨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공천권 이야기는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비대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공천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지만 네. 사실상 공천의 기준은 혁신위가 다 정하는 것이다. 물갈이의 기준이나 물갈이 수준을 사실은 혁신위가 정하는 것이고 그거는 당 대표로서도 힘을 실어주고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그 정도라면 저는 적어도 중도층에서도 파격 혁신이라고 하는 정도의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드네요. 이제 혁신위가 공천 룰을 다루기에는 이미 이제 민주당은 좀 시스템화된 공천 룰이 네. 있어요. 현역 경선한다는 건가 5대5 기준으로 경선한다는 네. 게 있기 때문에 세칙 부분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칙들은 또 이제 공관위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위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의 당내 민주주의를 교정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상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고 근데 지난 총선 때 41대 8입니다. 민주당이 41석이고 초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천 룰은 정해졌지만 그렇죠.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역을. 그렇죠. 근데 지금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고 어떻게 보면 홍익표 의원은 성동구에서 강남구로 이제 저걸 바꿔가지고 지역위원회 네. 바꿨으니까 현역 자리 중에 비워놓은 건 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님 말씀에 저것도 중도나 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직을 노리는 사람들은 납득을 네.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2020년에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네. 그 뒤에 이 평가를 보면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그런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한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지금 친명 비명으로 접근할 건 아닐 것이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의 기준은 뭘까 이게 상당히 이제 민주당만 놓고 이야기를 할 때 궁금할 텐데 그 부분을 과연 김은경 혁신위가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외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해찬 전 대표의 영향이 상당히 좀 주어지고 있는 혁신위가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역 의원이 유일하게 이 강동구청장을 3선 역임했던 이해식 의원이 혁신위원 들어갔으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아, 이해 X라인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보면은 또 친명계다 이렇게도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현역을 많이 교체한다는 것은 현역엔 사실 비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명계가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당내 격돌 이런 것들도 볼만하겠네요. 아니 그 현역 평가가 따로 있어요 민주당. 네.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선거에서의 결과 득표를 갖고 평가를 하고 또 현역들끼리 평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금 현재 평가 툴이 있고 다만 하나 더 붙여야 될 거는 이제 도전하는 신인과 현역과의 어떤 공정한 그 선거 공영제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의 정견을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좀 공정하게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여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어제 뭐 고성이 오고 가는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고래 울산이 고래로 유명해요. 네, 그렇죠. 네. 국회의원 정수 감축하자 뭐부터 네. 해가지고 뭐 문호동 무임금 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뭐 이런 것들을 정치 쇄신 과제로 내놨는데 김기현 대표의 지금 과제는 뭘로 보십니까? 상관없다? 아니요.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일단 뭐 고래 소리를 지른 것은 울산이 고래가 유명해서 그런 건 아니고 대표의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물리적으로 이제 소리를 높인 것도 있을 테고 네. 두 번째는 또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사실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정수 감축 그다음에 무도동 무임금 제도 그다음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건데 저는 어느 하나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될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지금같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건 어렵다고 보고 사실 김기현 대표가 가장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공천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선대위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빨리 선거 체제로 가서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지도부의 위상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중요한 건 김기현 대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김기현 브랜드 좀 정책 공약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정부의 공약은 정부의 공약이고 정치적인 공약이나 정치적인 또 이제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민생 공약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좀 끄집어내라. 네, 어쨌든 그게 뭔가 내긴 내셨는데 네. 야당한테 야단을 쳐가지고 그러게요. 협조가 안 되니까 맞아요. 성과를 못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략이 뭔지는 저도 좀 맞습니다. 의문인데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양당 모두 지금 고난에 차 있고 양당 대표 다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3지대를 부르짖는 분들은 있고 근데 호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시면 금태섭 의원은 뭐 30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유권자들의 그 어떤 요구, 니즈는 좀 있다고 보시나요?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3지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3당,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제3 후보들 안철수라든지 뭐 정몽준이라든지 이런 이제 후보들, 그러니까 비정치적이면서 성공한 인물에 대한 그 선호에서 이게 이 지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정치 양당의 어떤 불만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무당파층에 있는 사이즈들이 결국에 선거가 가까우면은 다시 양당으로 좀 복원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제3지대에 창당하는 경우에 대선 주자급의 후보를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 당이 그 결집이라든지 어떤 그 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칼럼에도 썼던 내용인데 지금 무당층 비율이 높으니까 이제 제3신당 연기가 모락모락 나거든요. 네. 근데 이 무당층의 성격을 보면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 몰라서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아니라 지금 양쪽 모두를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데 지금 저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도 마지못해 어느 한쪽이 싫으니까 그런 선택 또는 이제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찍고 그렇죠.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는. 그렇죠. 또 누가 물어보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정당이라 생각 안 하고 숭구리 당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숭구리 당당을 이해 못할 젊은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동아일보가 9일에서 12일 진행한 여론조사 기관 R&R 리서치에 의뢰한 거에 따르면요. 서울, 경기, 인천 각각 800명 정도 샘플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제3당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서울은 51.6%, 인천 50.8%, 경기 47.8%입니다.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양당에 대한 피로감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요거는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또 불만족 숫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현역 교체 지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게 이현정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 영남이나 호남에서도 보면은 3당 필요하다, 신당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을 때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